출산율이 우리가 보니까 아까도 보니까 더 이상 올라가기도 어렵고 기대하기도 어렵고 출산이 올라가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그림에서 보는 이 고령화 인구제 고령화 문제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외국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수용을 할 것이냐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수용을 하면 되는데 수용 자체가 또 엄청나게 많은 또 사회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또 국민 스스로가 이 이민자라든가 외국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느냐, 사회가 더 아니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가가 아직은 낮은 수준에서 외국인들을 갖다가 노동시장에 유입시키고 있지만 고령화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까 같이 저수한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겠다 할 때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민국가로서 일단 약간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때 우리가 과연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태도라든가 또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구조가 그렇게 튼튼한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가 이제는 인구가 이제 이 과소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인구 과소가 이제 내수시장이라든가 노동력 부족 이런 많은 문제를 같이 이제 연결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이 과연 구조 문제인가 구조 문제인가 아까 저는 인구가 지금 5,300만 명에서 4,000몇 명 이런 쪽으로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때 구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노동력 부족인데 이 노동력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업을 해보면 보통 현재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때는 보통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이 부족할 때는 한 30년대 초를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인구 감소가 2017년부터 감소하고 있지만 노동력의 수요 공급 차원에서 봐서 부족하는 문제는 실제적으로 2030년대 초인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노동력 부족이 그때 올 것이냐 알 수 있다. 겁니다. 물론 청년 실업은 우리가 현재는 엄마, 아빠, 삼촌, 이모들이 다 노동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녀 세대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갈만한 자리가 많지 않아서 청년 실업 문제가 생기지만 2030년대쯤에서 노동력 부족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가 이 4차 산업이라든가 또 청년 문제 이런 것들이 연기됐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아직은 정리가 안 되고 논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고령화가 이제는 저는 고령화 대응은 당분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이제 고령화 대응하려면 인구 고령화를 갖다가 역행적으로 우리가 감속 속도를 갖다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줄이는 방법은 출산율을 올리거나 이민자를 대거 박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민자 박아주는 방법도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출산율이 어려움이 더 어려운데 그럼 우리가 필수적으로 우리가 고령화에서 대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어떤 그 상태에 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적응밖에 안 남았다.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고령화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적응도 해야 되겠지만 자꾸 우리가 대응이 어려워지고 이제는 이제 적응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적응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무엇을 준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과연 노인구 비율이 우리가 금세기 내 50%까지 올라갔을 때 과연 이 적응이 가능한 거냐. 미국에서 국가전략연구소에서 미국에서는 노인구 비율이 30% 정도 올라가면 국가를 재설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적응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노인구 비율이 30% 올라간 시기가 사실은 한 10년, 한 15년,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이 가능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을 때 한 2, 3분만 됐으니까 그래서 경제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을 갖다 우리가 할 때 이제 고용자 여성들이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때 생기는 문제가 여러 가지 연령 차별주의, 에이징 이런 문제들하고 또 고용 가능성 문제. 특히 우리가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고용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가 얼마나 키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생활 균형 잘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노동력 부족 시기에 많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여성 고령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여성뿐만 아니라 고령자까지도 우리가 이생활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가 우리보다 고령화 비율이 빠른 이 서구사에서는 이생활균형을 갖다가 육아기에 있는 여성들이 한정하지 않고 이제는 50대, 60대, 70대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신체적 노화, 정서 노화가 있기 때문에 60세, 10세까지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 젊은 사람 같이 풀타임으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기가 있기 때문에 파타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일하는 방식의 변경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우리도 좀 준비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령자에 대해서 특히 내수시장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 생산하는 인구가 우리가 소비하는 거하고 고령자들이 소비하는 것은 굉장히 규모가 틀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기업이라든가 산업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사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 성장이 악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고령자 시장을 어떻게 확대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장 동력에서 4차 혁명이라든가 고령자들을 융합시킬 것 이런 문제가 있고 사회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노후가 길어지다 보니까 소득 보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리라든가 다층 소득 보장 체계, 최근에 우리가 연금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겠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평균 수명이 이제 90살이 넘어서고 언젠가는 100살까지 더 돌아가는데 문제는 평균 수명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 과거에 우리가 인류 사회가 오래 사는 것을 갖다 지향했다면 지금은 오래 사는 걸 지향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건강에 오래 살 거냐는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평균 수명이 자꾸 늘어가는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아파서 살아가는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건강 수명이 평균 수명만큼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오래 사는데 그만큼 오래 산 만큼 더 아프고 살아가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개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고통스럽고 국가사회도 굉장히 부담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저수상고령사 기본계획 국가가 저수상고령화 대책을 하면서 가장 중시했던 중에 하나가 바로 사전 예방입니다. 그래서 아파서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아프지 말자. 쉽게 말하면 이제는 아프지 않고 평생 살다가 갑자기 죽어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곡선이 있습니다. 여기 살아가는데 건강입니다. 건강히 옛날에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굉장히 아파하면서 죽어갔는데 요즘에는 그림이 건강히 살다가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부가 뭘 만들었냐면 아마 선생님들 놀이터 같은 데라든가 운동회라든가 어디 천변에 가면 모든 운동기구가 많죠. 페달 돌리는 거 돌리는데 이게 다 고령화 대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지 말고 평소 운동 열심히 해서 아프지 마세요 하고 만들었는데 문제는 아무 사용하지 않아서 녹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래서 건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에이징 플레이스라고 해서 이제는 자기 지역사회에서 자기가 산 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돌봄 요양 치료가 한꺼번에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시골에 가면 그렇지 않죠. 시골에 가서 내가 아프면 나는 집을 떠나서 서울에 있는 요양시설로 가야 되고 어느 병원에 가야 되니까 노후가 괴로운 거죠.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에이징 플레이스를 갖다가 강조했는데 최근 한국 사회도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건강보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 건강 살 거냐가 중요한데 현재 아까 우리 사전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고 에이징 플레이스 중요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액티브 에이징이라고 해서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 건강 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건강 노화가 내 자신에도 중요하지만 가족, 사회, 국가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4차 혁명인데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나 저도 나이가 좀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병원을 만성질환을 앓으면 거의 매일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병원에 가는 것이 정말 필요할까 미래에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왔다 내가 그 당뇨를 앓으면 일상적으로 내가 담을 체크해서 어떤 그런 악화되는 걸 봐야 되는데 요즘에 4차 혁명이 들면서 어떤 걸 고민하냐면 아예 인베이시브라고 해서 이 캡슐을 갖다가 신체에다 꼽아놓고 기미가 옆에 쭉 가면
순간적으로 외부에서 동력을 주면서 체킹하면서 데이터를 전송해 줍니다. 그럼 이분이 당연히 딱 체킹되는 거예요. 이 기계에다 하면 이 전송돼서 컴퓨터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이분이 이상적으로 당연히 다 체킹되는 거죠. 자, 스마트 변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화장실에서 일 보는 거 있죠. 근데 일을 보는데 이 스마트 변기 안에 컴퓨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장치가. 그래서 내가 지원서에서 나와 소변 용도를 보면 그 성분을 검사해서 데이터에서 빅데이터를 만들어놨고, 근데 일상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소변 용변이 이상해지면 이것이 원인 사인을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쭉 정상적으로 가다가 노멀하다가 뚝 뛰는 거예요. 뭐 수치가. 그럼 이것이 병원을 전송해서 병원에서 다시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코로나 일상생활에 접목시킬 것이냐, 이런 쪽으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언젠가 사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이 정서적 문제, 우리가 보통 관계적 빈곤이라고 해서 릴레이셔널 파버티라고 하는데, 너무나 우리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이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방식이 살아가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너무나 외롭게 살다가 죽는 독고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남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일본 책을 보니까 일본에서 또 소설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낙엽 있죠, 낙엽. 낙엽을 갖다가 물을 듬뿍 붙여갖고, 그러면 약간 축축해지죠. 그러면 와이프의 치마에 딱딱 붙여서 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젖은 낙엽이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젖은 낙엽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엽이 툭 떨어져서 바삭바삭해서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만큼 특히 여성들은 좀 대인관계 잘 되는데, 남성들은 직장 유심의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은퇴하고 나면 여러 가지 삶이 중심이 흔들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립, 외로움, 정서적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아까 뭐 젖수화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이 젖수화 문제는 뭐 정부가 좀 고민하는 문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이 학자분들이 가족 생활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이제 고령화도 우리가 상당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젖수화 문제만 갖고 우리가 기대하기도 어렵고, 또 젖수화 문제 갖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 젖수화 문제.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도 좀 같이 고민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지방의 문제만 좀 이야기하면, 서울은 문제가 없는데, 지방에는 상당히 지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가면 젊은 사람이 없고,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영화관도 없고, 체육관도 없고, 즐기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지방이 점점점 사람이 없어지고 있어요.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지방에 사람이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느 면에 가면 소방지서, 보건지소에서 많은 어떤 이 경찰 느낌이 있는데, 그 공무원들 수가 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노인들 수보다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구역을 갖다가 지난 2015년에 한번 개편을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중앙정부, 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체가 있는데, 읍면동을 없애버리면 어떨까 하는 것도 상당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행안부에서 반대를 했었죠. 아주 시기상조도 하는데, 실제로 일부 군 땅에 가면 면 땅과 이 산악 공무원들 수가 면을 하는 주민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굉장히 영세하고 서비스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몇 개의 그 지역을 거쳐 묶어서 서비스를 하는 문제, 이런 것들 저희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구조조정인데, 학교 구조조정은 제가 자꾸 그려지는데, 학교 구조조정은 하여튼 대학입니다. 현재 그 현재 우리나라 대학이 한 200개 됩니다. 4년 대학이.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추적해 보면 한 100개는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 학교 100개 없어지는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학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도 생기고, 지역경제에 비치는 영향도 크고 하는데, 많이 안 없을 때는 사실은 또 다른 어떤 그 고등교육 질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 하나에 80만 명이 태어날 때,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쯤에서 이 자체가 대학을 만들었는데, 올해 태어난 아이들 수가 32만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가 너무 공급관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교를 자꾸 없애는 것보다도 학교를 특성화 대학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종합대학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단과대학, 특성화대학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모두 다 몰아치지 않고 지방에 적재 분산한 것이 어떤 교육의 어떤 그 지역상에서 기능 있는지도 그렇고 지역 금융 발전 면에도 좀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학교 말씀드렸고요. 다 끝났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저기 세 분 선생님들이 어느 면에서는 지금 불 좀 켜주시고요. 예. 일단은 저기 방금 저희 발제를 끝내신 기상식 선생님한테 한번 박수를 좀.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세 분의 그 녹록지 않는 발제를 갖다가 꿋꿋하게 지킨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한번 박수를. 아마 앞에 두 분 선생님들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결이 아주 미묘하게 차이가 나면서 쟁점 사항을 이동시키다가 지금 아마 이제 우리 이삼식 선생님은 인구라고 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그냥 객관적인 통계가 어떻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치밀하게 얘기를 쭉 해 오시면서 그러면서도 해결이 방식이 약간 좀 쉬프트한 느낌이 드는 것이 이제 인구 대책보다는 고령화 대책으로 옮겨간 듯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제안한 대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일단 10분 정도 여러 선생님들이 토론할 것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쉬시기도 하고 준비도 하시고 하면서 세 분 선생님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금 5시 20분인데 5시 18분입니다만은 5시 30분에 여러 선생님들이 발언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쭉 차례대로 여기서 어떤 분도 발언하지 않고 가시지 않도록 그렇게 이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짧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10분 동안 한번 발언할 것을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준비 시작해 주십시오.